지난 세기 최고의 정치 철학자 하이에크는 그의 저서 자유의 헌법에서 이것이 현대 국가에 이르러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Every coin has two sides.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은 클레이스테네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클레이스테네스에 의해서 꽃이 핀 아테네 민주주의. 이 업적은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큼 위대한 금자탑이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아테네 하면 맨 먼저 민주주의를 떠올립니다. 그만큼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특별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특별할까요? 특별하다면 왜 특별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뜻밖의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년 아테네의 옛날 우물터에서 사진과 같이 총 191개의 도기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한 개를 제외한 190개의 도기 조각에 이런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 세계 4대 해전의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끈 불세출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순신 장과 같은 영웅 취급을 받는 사람인데요. 필적 감정 결과 14명의 필체로 확인되었습니다. 14명이 190개의 도기 조각에 무더기로 테미스토클레스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를 도편 추방시키려고 투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의 아테네에 아리스티데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별명이 정의라고 불려질 만큼 그 누구보다도 올곧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도 도편 추방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도편 추방을 당할 때 있었던 웃지 못할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도편 추방 투표가 있던 날 투표장 밖에 앉아있는 아리스티데스에게 신발도 신지 않은 남루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기 조각을 내밀며 여기다가 아리스티데스라고 좀 새겨주시오.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문맹인 그가 아리스티데스를 몰라보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티데스는 짐짓 어르신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싫어하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되돌아온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가 정직하다고 말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리스티데스는 잠자코 자신의 이름을 도기 조각에 새겨서 노인에게 건네주었고 아리스티데스는 그날 도편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황당하게 도편 추방을 당하고 낙담하고 있는 아리스티데스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여기 이 사람은 위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인을 따져보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 너 잘난 체 하더니 꼴 좋게 됐구나라고 비웃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 장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런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에 맞서서 나라를 구한 국가적 영웅을 도편 추방이라는 미명하에 나라 밖으로 내쫓았고 그리고 또 아테네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도 나라 밖으로 추방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었고 바로 이러한 도편 추방이라는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 클레이스테네스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를 아테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성급히 결론을 내기보다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테네는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념적 대립, 또 귀족 집단 간의 대립, 여기에 더해서 지역적 대립이라는 세 가지의 중첩된 대립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럴 때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아테네가 파국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현자 솔론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가난한 농민들과 부자인 귀족들 간의 갈등으로 내란 일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총체적 국가개혁과 함께 부채탕감이라는 방식의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아테네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독재자 페이시스트라토스입니다. 그는 귀족 집단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그 자신이 두 번이나 쫓겨나기도 했고 세 번째에는 쿠데타로 집권했습니다. 그는 두말할 필요 없이 분명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정치적인 보복 대신에 관용으로 국민들을 통합하고 또 귀족들의 발호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귀족 집단 간의 대립의 싹을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크레이스테네스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역적 대립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기상천외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선거구를 근원적으로 뜯어 고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왼쪽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테네는 평야지대, 산악지대, 그리고 해안지방으로 구분됩니다. 평야지대에는 전통적 귀족들이, 또 산악지대에는 가난한 농민들이, 그리고 해안지방에는 신흥 세력인 상공업자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달리하는 이들 세 지역의 대립은 아테네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었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크레이스테네스는 오른쪽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들 세 지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각 지역에서 한 구역씩을 뽑아서 이 세 구역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3번, 4번, 5번, 6번 쭉 그런 식으로 해서 10번은 10번끼리 이런 식으로 10개의 행정구역이 만들어졌고 이 행정구역을 하나의 선곡으로 해서 총 10명의 장군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호남의 나주시, 그리고 영남의 구미시, 중부권의 오산시를 묶어서 하나의 선곡으로 만드는 방식을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통과 이해관계 그리고 주민정서까지 얽히고 설킨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이 첨예화되었을 때 이런 말이 일부 오가기는 하였지만 아예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감히 누구도 이 뜨거운 감자를 집어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크레이스테네스는 누구도 하기 힘든 이 어려운 혁명적 과제를 거뜬하게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제인 행정구역 개편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크레이스테네스의 솔선수범 덕택이었습니다. 그는 해안파의 흔들림 없는 영수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정치적 위상은 평생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자신의 탄탄한 정치적 기반인 해안파 또한 와해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아성을 허문 것이지요. 이러한 그의 솔선수범이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의 모습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또 그 필요성에 공감하였을 테니까 말이죠. 크레이스테네스의 이 행정구역 개편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혁명적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전통적 문벌과 혈통 중심의 귀족사회가 해체되고 인위적인 사회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 혁명을 제외하고는 그 비슷한 사례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조치로 인해 특정 지역에 기반한 지역주의 정치가 더 이상 아테네에 발붙일 여지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마지막 고질병이었던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이 말끔히 치유된 것이었지요. 이렇게 아테네 사회의 안정을 가져온 크레이스테네스는 추가로 몇 가지 획기적 조치를 단행을 합니다. 크리스테네스가 두 번째로 추진한 민주개혁은 이소노미아, 즉 동등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뜻하는 이 말은 2500년 전 고대의 세계에서는 기상천외한 발상이었습니다. 이 솔론 이전만 하더라도 아테네의 모든 정치적 권리는 귀족들에게만 인정되었거든요. 또 솔론의 개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치적 권리가 부여되기는 했지만 그 권리가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권리의 차등을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테네스의 민주개혁으로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한 표의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크리스테네스가 이소노미아, 즉 동등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두 번째로 취한 조치는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공무 담임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무를 담당할 그럴 권한을 주었던 것이죠. 정원 400명의 분례, 즉 시민대표회의를 500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10개의 행정구역에서 각각 50명씩 의원을 뽑았는데요. 임기는 1년이었고요. 뽑는 방식은 추첨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누구나 평생 한 번은 의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나라 일을 자기가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무산자인 제4계급 테테스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일종의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테네의 모든 공직은 무료 봉사였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무산자들이 월급도 주지 않는 의원직을 1년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리스테네스는 이소노미아, 즉 동등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세 번째 조치로 모든 시민들에게 민회에서 동등하게 발언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물론 1만여 명이 모이는 민회에서 모든 사람이 발언할 수는 없었지요. 또 그리고 실제로 발언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그러죠. 어쨌든지 간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 없이 발언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근대 국가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귀족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혁명적 발상이라고 평가해야 할 텐데요. 지난 세기 최고의 정치 철학자 하이에크는 그의 저서 자유의 헌법에서 이것이 현대 국가에 이르러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500년 전 한 사람의 혁명적 발상이 아직까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제도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니 그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레이스테네스의 세 번째 민주개혁은 도편 추방이었습니다. 깨어진 도기조각, 즉 도편에 추방할 정치인의 이름을 적어내서 6,000표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을 국외로 10년간 추방하는 제도였습니다. 36년간 독재 정권을 경험한 크리스테네스가 아테네에 다시는 독재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위에 군림할 염려가 있는 사람, 즉 독재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추방하는 제도였습니다. 예방적 조치였던 것이지요. 따라서 추방 이후의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건드리지 않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면 정치를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엉뚱한 사람을 추방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도편 추방을 가리켜서 평등을 추구한 나머지 부자나 인기 있는 사람 또는 실력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도시국가에서 추방했다라고 평가한 바 있고, 프루타르크는 지나치게 커진 명성과 권력을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했으며 민중의 질투를 달래고 잘난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민중의 악의의 배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개혁 중에서 이 도편 추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셈인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여러 번의 오남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이지요. 아무튼 이 도편 추방 제도는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참주의 출현과 독재 정권을 막아내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아테네에는 독재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고 또 밀레토스, 메가라, 아르고스 그리고 멀리 시칠리아의 시라쿠사까지 이 제도가 확산된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유용성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민주개혁과 함께 아테네 최초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을 200명 시민 단위로 개편했습니다. 이 마을을 데모스라고 불렀는데요. 데모스마다 동장, 신관, 제무 그리고 서기를 투표로 뽑았고 이들로 하여금 호족과 병적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풀뿌리 민주주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리고 5개 마을, 즉 5개의 데모스를 한데 묶어가지고 한 지역, 트리티움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이것을 만들고 또 3개 지역을 묶어서 한 행정구역, 선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행정구역 시민인구가 3,000명이 되는 것이고요. 아테네 전체로는 10개의 행정구역이 있으니까 3만 명의 시민들을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조사에 기반한 행정조직 개편은 기존의 문벌과 전통적 귀족 중심의 사회를 해치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또 아테네가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반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티아라는 단어도 이 데모스에서 나왔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바로 이 데모크라티아라는 히라버가 나중에 영어로 디마크라시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지요. 여기에 대하여 인구조사에 기반한 행정조직 개편은 동등한 투표권으로 이어졌고 자랑스러운 아테네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리클레스가 말했듯이 아테네 시민들이 가지는 진정한 용기와 충성심의 원천이었고 머지않아 일어나게 되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개혁이 있고 난 후 80년이 지난 아테네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명정치가 페리클레스는 그 유명한 장례식 연설 퓨너럴 오레이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테네 시민들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발성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용기와 충성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인 혹독한 훈련과 사회적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형성된 스파르타 사람들의 용기나 충성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페리클레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자, 여기서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의에서 어떠한 교훈을 배우셨나요? 클레이스테네스가 참고 견딘 36년, 그 36년의 인내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상투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인내가 그저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뿐이었다면 그것만으로 그 인내가 값진 것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우여곡절 끝에 60세의 나이가 되는 기원전 510년에 집권합니다. 그런데 2년 후인 그가 62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친다고 해도 63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난한 과제인 행정구역 개편을 비롯해서 민주개혁 조치를 단행하고 또 아테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까지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민주개혁 조치를 완수했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이미 아테네 민주주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불과 2, 3년 만에 이런 조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가 겪은 36년 인내의 세월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닐까요? 특히 36년의 독재정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서 그는 좌절하거나 낙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심모원료, 즉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면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청사진을 그렸던 것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클레이스테네스의 솔선수범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자신의 기득권 또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그가 단행한 행정구역 개편은 가문과 혈통 그리고 문벌 중심으로 짜여진 귀족 중심의 사회구조를 근본에서부터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가히 혁명적 조치였던 것이지요. 물론 귀족파의 영수 이사고라스가 실책을 범하는 바람에 귀족파들이 힘을 잃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아테네는 원래 귀족들의 나라였습니다. 귀족들이 집주라는 방식으로 나라를 세웠던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발언권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클레이스테네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솔선수범이 아니었다면 달리 귀족들이 반발을 무모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클레이스테네스의 솔선수범을 10분의 1이라도 좀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아울러 클레이스테네스가 추진했던 이소노미아, 즉 동등한 권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선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그를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마땅히 우리가 그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설사 우리가 클레이스테네스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독재자 히피아스를 몰아내기 위해 스파르타를 끌어들였습니다. 에세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설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를 계기로 해서 스파르타의 클레오메네스 왕은 아테네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또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아테네 침공을 2차례나 시도했습니다. 클레오메네스 왕의 시도는 클레이스테네스에게 우호적이었던 코린토와 스파르타 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군사강국 스파르타의 위협을 직감한 클레이스테네스는 눈을 페르시아로 돌렸습니다. 그는 스파르타를 견제하려고 페르시아로 사신단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첫 단추를 한번 잘못 채운 클레이스테네스가 이번에는 두 번째 단추도 잘못 채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 아테네의 사신들이 결정적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물론 클레이스테네스의 내락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물과 흙을 바치라는 페르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 요구는 사실상 아테네의 주권을 포기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 약속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클레이스테네스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렸고 또 외교적으로는 훗날 페르시아에게 그리스 침공의 빌미를 다소나마 제공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것 또한 클레이스테네스의 중대한 실수라고 할 것입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 Every coin has two sides.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은 클레이스테네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레이스테네스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솔론이 씨를 뿌렸고 또 페이시트라토스가 그 싹이 말라 죽지 않도록 보호했고 결국 클레이스테네스에 의해서 꽃이 핀 아테네 민주주의. 이 업적은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큼 위대한 금자탑이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테네 민주주의 탄생과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아테네 민주주의 탄생의 의미와 함께 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